B급 리포트 정용석입니다. 저는 오늘 꽃도령님의 말에 따라 삼성동에 이호룡 선생을 찾아가! 이호룡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2020년 제 재무설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네, 꽃도령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알아거든요. 월 수령액이 한 312만 원 정도 네.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내 집 마련이 목표인데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이후로는 저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재무 계획을 좀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아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생은 돈을 어떻게 잡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기준, 19년도 기준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고 1년 동안 얼마 정도를 총 벌었는지 수입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출에 관련해서는 우리 집에서 뭐 주거 생활비나 뭐 일반 생활비 그리고 공과금, 뭐 보장성 보험료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들이 언제 얼만큼씩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쭉 펼쳐놓고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가계부 쓰는 건 별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가계부는 돈을 이렇게 쭉 쓰고 후 정산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쓰고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 똑같이 쓰고 그러지 마시고 고정 지출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걸 좀 지키려고 하는 게 그거부터가 좀 계획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을 모아야 되는 건데 사실 뭐 투잡을 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수입을 더 늘리기는 마음도 들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출 항목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좀 깊게 들여다보는 거죠. 보장성 보험이 조금 3인 가족 치고는 좀 과다해 보이셨어요.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내신다라고 했는데 30대 중반의 기자님이시고 뭐 배우자님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다면 많아도 한 20만 원 초반 그 정도 수준으로 보험을 좀 조정을 해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미 좀 갈 기간 길 경우에는 좀 손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네. 사고 한 번 났습니다. 다시 돌려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용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나중에 돈을 해약환급금을 안 받는 보험이 쌉니다. 그 대신에 그 아낀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해야죠. 노후만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닥치는 어떤 상황에서의 비상자금이 네. 없잖아요. 네. 그러면 또 신용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자가 나가면서 그 또한 또 새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적금이나 단기자금을 많이 쌓아놔서 이게 비상자금 형태로도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통상 그 재무관리에서 비상자금을 한 월급의 한 3배수 정도까지 못해도 2배수 정도 예.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400만 원 미만의 어떤 자금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 한 900만 원 정도는 이제 비상자금으로 현금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이 변액보험은 원금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금이 안 되다 보면 원금을 채워서 나중에 해약하거나 아니면 원금도 안 된 상태에서 해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급하니까. 이렇게 되면 또 누수거든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 변경이라든지 추가 납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또 무조건 나쁜 상품은 아니니까요. 그 점도 좀 감안을 하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서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앞으로 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이 2019년도의 전망치를 보면 2020년도는 긍정적인 어떤 레포트들을 많이 쓰는 쪽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위험이 미중무역 전쟁이었거든요. 불합리했던 게 합리적으로 변하는 순간 현재 주가나 현재 경제 상황에 미쳤던 악조건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를 바라볼 때 좀 더 위험자산 쪽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냐. 국제 정세는 워낙 변동이 심하고 사실 네. 다른 이슈가 또 생겼잖아요. 지금 이제 이란 이슈가 있으면서 다시 이제 국채가 인기가 다시 생겼는데 매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채권은 무조건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전화가 왔는데 왜 채권형 펀드가 마이너스가 났느냐. 채권은 원금하고 이자 받으니까 만기 안정적인 거 아니냐. 그거는 뭐냐면 채권에 직접 투자했을 때 내가 만기 시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채권형 펀드는 뭐냐면 채권을 운영하는 그 자산 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 차익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팝니다.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 플러스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만 주식보다 변동성이 좀 작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다라는 거지. 어떤 분야 이걸 좀 눈여겨봐야 개인 투자자들 그나마 조금 도움이 없고. 제가 작년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분명 올 거다, 그런 생각들이 좀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까 미중무역 전쟁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 이슈가 있으면서 시장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올라주지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12월 그 FOMC 의사록을 보면 미국의 소비 지출이 2%를 안 넘어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조건이 뭐냐면, 이게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2%를 넘어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나빠진다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을 쭉 했거든요. 여기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아, 인플레이션이구나. 인플레이션이 2020년도에는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달러 약세, 연준이 아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투자와 관련돼서 뭐가 있을까? 원자재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구리값들이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재재 가격의 상승은 달러가 약해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에 또 욕 한번 뒤지게 먹은 게, 미중무역 합의가 빨리 될 거다. 그러니 농산물 사놔라. 왜냐하면 미국의 농산물을 중국이 다시 수입해 줄 거니까 안 했어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올해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국이 해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내용들은 농산물을 많이 사주는 거거든요. 3대 농산물 ETF라는 게 있습니다. 대두가 콩이죠. 네. 그다음 밀하고 옥수수. 네. 그거 우리나라 ETF로 있어요. 한번 보시면 3대 농산물 ETF 쳐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낫고요. 그 원유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란발도 있지만 다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정확한 의미는 리플레이션 될 때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올해 또 수요가 공급을 좀 초과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원유 가격은 오를 거다. 그래서 이것도 ETF로 또 있어요. WTI 원유 ETF라고. 그냥 그거 국내에서 사시면 됩니다. 난 이런 거 싫어. 어려워. 무서워. 그러면 작년에 달러 예금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달러 예금 다 팔라 그랬거든요. 1190원, 1200원 넘어가니까 이건 안 된다. 팔아라. 달러는 앞으로 약해질 거다. 트럼프의 의지대로만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뭘 사야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위안화를 사야 되는 거죠. 위안화 예금은 이자 3%도 줘요. 펀드 쪽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쪽으로 좀 봐라, 시장을. 왜냐면 중국 증시가 3천 밑에서 많이 눌려 있었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들은 훨씬 높다. 부동산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LTV가 40%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한 40%가 대출이 가능하면 60%를 해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 뭐 대충 못해도 6억 이상은 되잖아요. 뭐 평균이 한 8억 되니까. 그러면 8430이 3억 2천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를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현금으로 5억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그걸 다 집으로 들어간다. 그 집값은 안 내려가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요즘 그 강남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비쌌던 상가들이 다 벼 있어요. 네, 공시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와 아파트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이건 다 뭐냐면 은행에 돈을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을 얼마나 높게 가져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느냐.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은행에다가 대출을 막 묶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잡지 못하면 자기네가 실패한 정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보유세 올리고 지금 이제 정보세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걸 완화시켜 줄 거냐를 봐야 되는데 완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부를 밀었던 지지자들, 그 중에 집이 없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다 등질 거냐 이거예요.
지금 수준이라면 제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서울에서 집 마련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전세보증금 4억이 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약통장 지금 3만 원 넣으시는 거를 좀 10만 원으로 좀 높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그 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네. 3만 원씩만 내셨기 때문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7만 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내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1순위 자격을 좀 만들고 앞으로 이제 LH나 SH에서 계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좀 이제 계속 노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많이 또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네, 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어렵다, 난 안 되지 않을까, 난 점수가 너무 낮아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한 10분 중에 한두 분만이 실제로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경쟁률이 높은 것도 많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조건에 맞춰서 딱 진행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들어보면 다 그 얘기하세요.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쓰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괜히 겁먹지 마시고 네. 지원을 하시는데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그 호돌 형을 만나봤을 때 저한테 이제 80세 이상까지 일을 하면서 살 팔자라고 큰 대박은 없고 그냥 꾸준히 일할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지금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받지만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 한참 일하고 있는 세대가 받을 때는 받을 부분이 되게 적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2052년도에 고갈된다. 네. 그 제가 빵 터졌어요. 내가 2호선 지하철을 상공역에서 탔는데 신도림 가기 전에 이거 탈선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아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의 지금 독일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보면 세계 탑이죠. 유럽 독일 국민연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세금 걷어서 연금 주고 있어요. 북유럽은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면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아시죠? 네. 거기 서구 해가지고 엄청 많은 애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연금의 누적 클래스는 상위권에서도 유명한 상위권이에요. 늘어나기도 잘 늘어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2019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도에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세금으로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세금으로 메꿔 나가면서 빵꾸 난 거 이거 메꾸는 이런 국민연금 설계한 이놈들이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해왔다. 올해 경제 뭐 이렇게 많은 전망도 해주시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어떤 식으로 좀 재무 설계나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새해가 되면 누구나 그 거창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이어리를 했었는데 살을 빼자, 뭐 돈을 많이 모으자, 뭐 여러 가지 했었지만 이제 이런 거창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보자. 신용카드가 사용이 이제 빈번해지고 사람들이 빚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편해지면서 한 달 버는 것만큼 한 달에 쓰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라도 어렵다면 2월 달부터라도 우리 남편 급여가 이만큼이니 우리 부부 급여가 이만큼이니 이거 안에서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좀 지켜가면서 이제 생활해보자 이런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이제 뭐 은행 적금이나 정식 펀드나 뭐 ETF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돈을 이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차곡차곡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서 긍정적인 어떤 시장 상황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내려가는 것도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투자 초보라면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내려갈 때 손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서 손절하고 플러스 났을 때 더 들어갔다가 꼭지 잡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좀 자제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얘기 한 번 더 좀 덧붙일 게 뭐냐면 2014년, 2015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가 발현되면서 누구나 집을 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자만 냈고 그게 5년 거치 정도가 되시면 5년 동안 이자를 내다가 다시 권리금 상환으로 전환하는 시기. 그게 2019년, 2020년입니다. 이자만 낼 때는 부담이 없었지만 원금까지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이 몰려있는 이 시기에 그럼 그분들은 부담이 없을까요? 신용대출을 끌어와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다가 힘들어서 내놓는 물건들도 꽤 있을 거다. 지금 그래서 신규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현금을 좀 더 쌓아놓는 앞으로 몇 년간 그러면 주택시장이 좀 많이 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건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왕창 일으키는, 예를 들면 지금 6억짜리 사는데 나 2억밖에 없어. 그러면 4억을 대출받아야 된다면 레버리지가 벌써 2배잖아요. 이런 그 노름을 안 하셔도 되는, 그때 건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사는 것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저는 좋다. 아유, 어때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유,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소령한테 좋아. 네, 꼬들한테 잘 얘기 잘 해주세요. 그리고 예. 저기 미납한 분에 빨리 나중에 2020년 재무계획 이제 좀 갈피를 잡은 것 같은데요. 새해를 맞아 여러분도 재무계획 꼼꼼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B급 리포트 정영석이었습니다.